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 방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이죠. 개선안에는 기관의 공매도 대차 거래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개편 그리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무차입 공매도 단속 중앙 시스템이 내년 3월 이후에나 구축될 것으로 보여서 공매도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또 일각에서는 또 지난해 11월에 이뤄진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재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살펴보고요.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융위원회가 내일 공매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이 얘기에 앞서서 지난해 11월에 갑자기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그 당시 상황,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좀 방금 전에도 코너에서도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네. 작년 10월로 돌아가 보면 조금 이제 저희가 또 안 좋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하기 바로 전에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 하락률이 1위였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그 하마스와 전쟁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보다도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을 때가 10월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주가를 버티는 아주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반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고금리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서 중동 갈등까지 있어서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떤 우리나라 자본시장 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주식을 빌렸다가 파는 차입 공매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외국인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여러 차례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요거는 시정하고 넘어가야겠다. 우선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고 그리고 올 6월까지였죠. 전면 금지시키고 공매도에 대한 제도를 손보겠다라고 한 게 작년 11월 초였습니다. 네. 일단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가 뭔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매도가 어떤 건지 먼저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주식을 빌려다가 미리 팔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싼 가격에 사서 다시 되갚는 그것을 통해서 차익을 얻는 그런 어떤 수법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내리는 쪽으로 가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제 정보나 자금력 갖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거의 그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한 90몇 %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소외가 많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공매도를 그래서 그런지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개인 투자의 자의 관점과 이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이나 학계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주식을 좀 가격을 떨어뜨리는 어떤 일종의 원흉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학계에서는 가격 발견의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가격이 너무 버블 같은 게 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한다. 혹은 주식시장에 실제로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것들이 아무래도 전면 금지한 나라가 우리나라랑 튀르키예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이게 자본시장 발전에 조금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됐던 게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죠? 맞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 공매도 금지 이전에 3번이 있었고요.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7개월 정도 그리고 2011년에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코로나 때 또 한 1년 2개월 정도 공매도를 금지했었고요. 이번에는 작년 11월에서부터 올해 6월까지로 했으니까 7개월인데 근데 지금은 아직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언제 공매도 전면 금지를 풀지를 얘기할 텐데 그게 아마 이제 지금 내년 한 3월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이따 저희가 말씀 나누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년 한 몇 개월이 한 1년 4개월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언제 재개할 것인가를 두고서 이제 금감원장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좀 얘기가 엇박자가 나가지고 약간 투자자들 시장을 약간 혼란하게 한 부분도 있었죠. 네, 얼마 전에 그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실은 조금 더 이 개인 투자자나 우리 국민들 최근 들어서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그러니까 하고 계신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 실제로 여기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듣게 되다 보면 네. 공매도 제도가 이게 사실 하는 역할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사실 이것이 자본시장 선진화랑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무턱대고 금지하는 것은 조금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아마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금융 쪽에 있는 어떤 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하는 얘기와 네. 전 국민들을 대표하는 좀 얘기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이복현 그 원장이 그 이제 늦어도 3월까지는 내년 3월까지는 그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된다는 건지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그 이중 잠금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 잠금 장치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 나눴듯이 공매도를 주로 누가 하냐면 이제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그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인센티브나 혹은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잠금 장치고요. 네. 이거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 기관들이 하게 되는 전산 시스템인 네. 거죠. 네. 거기다가 여기에서도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한국거래소 안에다가 네. 좀 추가적인 시스템을 넣어서 이 공매도가 그러니까 무차입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적발해내는 시스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중 잠금 장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거래소에서 이걸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한 개발이나 뭐 단계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네. 외국의 기관들에게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서 막 구비해라라고 하는 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기관들한테도 갖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제 첫 번째로 걸러지는 부분이 외국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리포팅하는 그렇겠네요. 시스템이 네, 있고 네. 두 번째로 거기서 리포팅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네. 잡아내는 시스템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데 네. 사실 요것들 중에 이제 외국 기관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외국 기관들한테 이 우리나라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네. 갖추지 않았을 경우는 국내 공매도 참여를 좀 제한하는 이런 방식을 좀 건의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2차례 실무 협의도 갖고 뭐 공론화 과정도 갖추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기관들에게 안 갖추면 우리나라 공매도 못하게 할 거야라고 하면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잃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많고.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래 우리 안 하면 그만이야. 맞습니다. 니네 시장 네. 떠나겠어. 네, 이러면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외국에서 보기에도 그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글로벌 기관들이 생기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MSCI 지수라고 하는 선진 지수 선진국 편입 지수. 같은데도 네.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은 그 나라 안에 조금 허들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하네라는 얘기가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러면 논란이 됐던 무차입 공매도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시스템이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보는 입장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잔고 범위가 넘는 상황에서 매도 주문이 들어가면 아예 네. 이 주문이 못 들어가게 이제 하는 시스템이 이 전산 시스템의 주 역할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는 이제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것을 좀 적발이나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이 일단 무차익 공매도를 벌이고 나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일 이후 이제 2일 안에 급히 물량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거 이런 것도 그러면은 자동으로 발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될까요? 이게 실시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잔고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틀 안에 갚아서 사후적으로 무마하는 이런 것도 사실 실시간으로 하면 적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NSDS. 상시 자동 탐지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NSDS에 기록된 그 실시간 잔고 정보를 바탕으로 그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문 시점에 잔고하고 네. 주문량 다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걸 좀 걸러낼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생각보다 많이 용돈을 썼을 때 네. 실시간으로 다 계좌에 남는다고 한다면 저도 아내한테 금방 발각이 되겠죠. 뭐 그런 비슷한 시스템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 다가오네요. 어쨌거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요. 이제 서로 다 입장이 다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불신이 심각하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저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공매도 불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가 대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데 네.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것들에 대한 불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까지 공매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빌릴 때 예를 들어서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담보 비율도 네. 외국 기관 같은 경우는 105%인데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는 120%였고 네. 그리고 담보를 다시 빌린 것을 갚을 때 네. 외국은 사실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오랫동안 빌릴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떨어진 다음에 공매도 하고 나서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걸 90일이라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조정을 해달라라는 안도 있었고요. 사실 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처음 나올 때 네. 국민의힘이나 금융당국에서는 요 두 가지를 평평하게 만들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신용 자체도 다르고 갖고 있는 돈의 규모도 다른데 무슨 상황이 발생할 때 그거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 할 수 있지만 개인은 이제 나 몰라라 하고 하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 저희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도 네. 신용에 따라서 사실 대출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경제학적인 메커니즘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어느 정도는 이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에서 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네.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우선은 그러면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말 물리적으로 한번 평평하게 해놓고 시작해보자라고 하면 두 가지를 그냥 똑같이 가는 거죠. 네. 지금 아마 내일 나올 안을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물리적으로 평평하게 가는 안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30% 담보 비율하고 90일 이걸 같이 맞춘다는 말씀이세요? 네, 외국하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를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네. 기분의 문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분의 문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런 식의 접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거의 6개월 조금 넘게 공매도가 금지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3월까지면 14개월인 거예요. 네, 뭐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공매도 찬반 양쪽의 입장을 보면 이제 반대쪽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찬성 쪽은 또 외국인 자금 이탈을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6개월에 한번 우리 그 주식 흐름을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잠깐 먼저 과거 사례를 들여보면 그 저희가 아까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3번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사실 3번 다 주가가 실제로 올랐냐 떨어졌냐는 그때 달랐습니다. 그때 달랐고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한 5월 말까지 정도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그 코스피 중에 상위 200개 종목 모아놓은 코스피 200 있잖아요. 이게 한 15%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 150이라고 해서 코스닥 중에서 또 한 상위 150개 모아놓은 게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5% 10% 정도 올랐는데 이게 미국이나 일본의 주요 지수랑 비교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네. 일본의 니케이 225는 20% 올랐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S&P도 뭐 예를 들어서 한 25% 네. 넘게 올라갔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뭔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숫자 자체도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또 하는 얘기가 저희가 작년 11월 이후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했던 게 공매도뿐만이 전면 금지뿐만이 아니고 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맞아요. 걸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밸류업 같은 것에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거지 공매도 전면 금지한 것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는다라고 보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앵커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많이 빠져나갈 거다라고 우려는 있었는데 요것 그런 또한 것도 아닌 거죠. 요것 또한 빗나갔습니다. 사실 외국인은 순매수하고 있었고요. 네. 오히려 밸류하면서 오히려 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에는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사실 이게 자금을 그 청취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이 권역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권역별? 예, 네. 그러니까 아시아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자금들은 주로 어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냐면 한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금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어쨌든 간에 부동산 리스크가 좀 있었고요. 일본이 밸류업 한참 해서 주가가 오르다가 최근에 약간 시들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엔저도 한참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리나라 들어온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정말 전례 없는 공매도 규제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요거는 사실 외국의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 될 문제지 뭔가 페널티를 줘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당근 쪽을 택해야 된다. 당근 쪽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햇볕을 쬐서 옷을 벗게 해야지 바람을 불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건 굉장히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는 한 다른 데 대체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근책이 더 훨씬 아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분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기분의 경제학은 외국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거나 그 이제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이 우리 증시가 될지 안 될지 매년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매도라는 변수 하나가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재개가 되면 그러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1%만 높아져도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오히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저희 밸류업 프로그램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뭐 지배구조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슈들이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들 이슈를 공매도 이외 이슈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뭐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뭐가 좋아? 그러면 선진국 지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펀드의 규모가 이게 신흥국보다 한 6배 정도 많고요. 훨씬 더 장기 자금이라서 한번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머무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어떤 자본시장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내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될 텐데 그러면 이게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여야 대치 국면이 조금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세.
금융투자소득세죠. 금투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금투세가 근데 저는 이 찬성과 반대가 너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네. 이것도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과 사실은 또 일부 뭐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다른 쪽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사실 저는 공매도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 이거 금투세 폐지하면 그 자본 해외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 이거 상위 1%에 적용되는 세금인데 이거 폐지하면 사실 부자 감세 아니냐 혹은 세수가 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가 있는데 네. 양쪽 다 저는 되게 의견이 조금 나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야말로 저는 아직 어떻게 판단을 못 내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배울 때 네.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나눠 갖게 하느냐에서 출발하는 게 경제학이고 경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해서 믹스해가지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거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정책을 만들 때 보면 물론 그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성 같은 거는 이게 더 낫다 아니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여론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움직여지는 게 맞는 건지 그거와 관대로 일단 이 방향으로 나가야지 맞는 건지 우리가 선진국 규모의 어떤 이제 덩치가 커지고 있는데 자본시장도 선진화돼야 된다 말은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약간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저는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그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책은 육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심사숙고하고 현실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본 다음에 육중한 정책이 나와서 그 정책을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네. 정책이 그렇게 쉽게 뒤집힐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일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네. 누군가는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정책은 그만큼 정밀하게 그 피해 보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정책이 약간 손바닥 뒤집히는 정책들도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는 네. 정책이 조금 더 육중하고 둔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중한 걸음을 보여야 된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